정말 대중들이 크게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이은혜가 윤 씨랑 결혼 관계를 지속하면서 사귀었던 남자가 총 6명이라고 합니다. 오빠가 안 할 거면 내가 뛰어내리겠다. 윤 씨가 계곡에서 뛰어내려요. 나름대로 머리를 굴립니다. 이 내용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제보를 해요. 맞아요. 거울을 보시면서 혼잣말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귀신들이 와요. 왜 오냐? 이유가 있어요. 근데 주순 물건, 골동품, 사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온지 모르는 거거든요. 정말 빙의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전재용 형사님, 혜령 사제님을 모시고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영 형사입니다.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계속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차, 돌. 안녕하세요. 벽사신당 첨언사제 혜령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얘기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보 메일이 바뀌어서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는 아주 오싹하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으스스한 공포의 세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보자 A씨의 이야기예요. 자, 이 제보자 A씨는 지난번 괴담을 보다 23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던 핏줄이 누르고 있어를 제보하신 같은 제보자님이시거든요. 육가공 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고요. 자, 이분이 3년 전 그날에도 한창 일이 바빴던 A씨는 지인 형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돼요. 본인이 이번에 큰일을 맡게 됐는데 같이 일하지 않겠냐 하는 전화였어요. 이 형님은 구판이나 제사상 그런 걸 세팅해서 돈을 버는 그런 직종에 계셨거든요. 평소에도 고기를 납품하는 A씨와 친분이 있는 그런 사이였죠. 근데 이때 납품하는 고기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랍니다. 뭐 동네 잔치를 하고도 남을 만큼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뭐 어쨌든 A씨의 입장에서는 많이 팔면 좋잖아요. 근데 대체 이렇게 많은 양을 구판에서 쓴다? 아니 얼마나 큰 굿이어야 이게 가능할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약한 날짜가 되어서 고기를 가지고 해당 장소에 가보니까 이야, 이 구판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 판 잡은 무당에 도와주러 온 다른 무당들도 몇몇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비들, 악사, 그리고 고수까지 무려 14명이 되더랍니다. 이게 대체 무슨 굿인가 하고 그 형님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자세히 모르는데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을 한다. 그리고 그 무당도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무당이었대요. 다른 지역에서도 막 찾아올 만큼. 야, 근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크게 굿을 하는 거 보면 이 부모의 재력이 어마어마하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했답니다. 근데 한 가지가 궁금하더래요. 아니 대체 어떤 귀신이 씌었길래 이런 굿을 하냐. 마침 주선해준 형님이 할 것 없으면 같이 굿 구경이나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보게 되었는데 뭐 잘 됐죠.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공터에 판을 벌리고 그리고 한쪽에는 할머니와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면서 계속 뭔가를 빌고 있더래요. 그리고 중앙에는 주인공으로 보이는 어떤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한 고등학생 정도 나이로 보였고 또래치고는 많이 긴 머리를 치렁치렁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었는데 야, 그걸 보는 순간 섬찟하더래요. 클만큼 큰 아이가 다리를 쫙 벌리고 어린아이처럼요. 그렇게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소름 끼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중에 저 모습을 봤으면 귀신을 본 줄 알았겠다 그런 말을 할 만큼요. 뭐 주변에서는 악사가 뭐 징이며 북을 막 두드리는데 그에 아랑곳 않고 차분하게 미동도 않고 앉아 있어요. 실제로 뭔가 씌어도 씌인 것 같았어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정작 구판은 그렇게 시끄러운데 이 무당이 있잖아요. 이 무당이 뭔가 표정이 좀 이상해요. 뭔가 좀 당혹스러워하는 표정?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는 거죠.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다가 갑자기 탁 멈추더니 야, 이게 왜 이렇게 안 실리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학생에게 실린 그 귀신을 자기 몸에 실어 오려고 하는데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쓰고 해도 안 되고. 무당이 땀을 삐질삐질 흘려서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있었는데 아마 그 A씨 일행이 오기 전부터 계속 그러고 있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이 무당이 아니라 그 여학생이 벌떡 일어나는 거죠. 주변에서 깜짝 놀랐는데 여전히 머리는 막 흐트린 채로 뜬금없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Y야. 나 Y라고. 무당이 놀라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귀신 들린 여학생에게 언니가 한 명 있었나 봐요. 그것도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언니가요. A씨랑 형님은 어안이 벙벙하더래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반응도 비슷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애엄마라는 사람이 엄마 나 Y야 이런 말을 듣고도 모른 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이 계속 눈을 감고 손을 비비고만 있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할머니는 좀 반응이 달랐대요. 뭔 일인가 하고 가만히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네가 Y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얘가 듣는 척도 안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당신이랑은 할 말 없고 엄마랑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거의 막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렇게 달라붙어서 엄마 나 Y야 계속 이러는데도 계속 모른 척해요. 엄마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무시를 당하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분에 못 이겨서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하는 그런 장면들. 얘가 흙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팔다리를 막 흔들고 보둥거리고 난리를 피우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하다가 그랬는지 눈꼬리가 찢어져서 여기서 막 피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얼굴에 흙을 묻히고 피를 묻히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얘가 갑자기 자기 신발을 휙 벗어서 집어 던지더니 자기 새끼발가락을 있잖아요. 새끼발가락을 탁 꺾더래요. 근데 그 순간 할머니 있죠. 할머니가 하고 놀래더래요. 그게 뭐냐면 이 동생도 모르던 그 죽었다던 언니 있잖아요. 그 언니의 어릴 적 버릇 같은 거였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건 알아본 거죠. 그제서야 그 여자애는 주변 사람들이 좀 믿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한결 나아져서 자기가 얘기 좀 해야겠대요. 그러니까 뭐 음악이고 방울소리고 다 집어치우고 일단은 얘기 좀 하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무당이 음악 소리를 다 멈추게 하고 아이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자, 할머니가 먼저 질문을 하는데 얘야 도대체 왜 그런 거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동생한테 들러붙어서 그러고 있냐 이런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여자애가 막 울어요. 얼굴에 막 진흙이랑 피를 막 범벅을 하고서는 그렇게 막 우는데 그러고 한다는 말이 나 아빠한테 당했다. 어릴 적부터 계속 당하고 살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 그 성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 가가지고는 막 따지는 거예요. 엄마는 몰랐냐? 왜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날 정신병원에 데리고 갔냐? 그걸 알아볼 생각도 안 했느냐?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더래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게 정말이냐고 물으니까 얘가 그 순간부터 더 난리를 피워요. 막 답답하다는 듯이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치고 난리를 피우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 행동을 탁 멈추더니 어느 한 곳을 탁 가리켜요. 바로 A씨였어요. 그렇게 가리키면서 지금 당장 경찰 불러라. 경찰이 와서 이 일을 보기 전까지는 얘 몸에서 안 나갈 거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당황한 A씨가 무당 쪽을 쳐다보니까 무당이 연락해라면서 그렇게 손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마지못해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경찰을 부르고 나니까 얘가 좀 수그러들었고 그러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경찰들 오기 전에 얘기나 좀 해봐라. 도대체 아빠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한 거냐. 그랬더니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그랬대요. 그리고 방학 때는 거의 맨날 그랬대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정말 한스러운 울음이죠. 이 A씨가 아까도 한 생각이었지만 아까 그 쿠폰이 엄청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얼만큼 있어야 얼만큼의 재력을 가져야 이런 쿠폰을 버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좀 부유한 집안이었나 봐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전문직이었고 근데 좀 특이한 게 이 어머니라는 사람은 평일에 평범하게 출퇴근을 하는 그런 분이었고 이 아버지 직업이 좀 특이해요. 1년에 한 시즌만 열심히 애를 쓰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엄마는 집에 없고 애들만 집에 있을 때 그런 짓거리를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답답했던 할머니가 아니 왜 그걸 얘기 안 했냐 하니까 했대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날 계속 건드린다 이상하다 막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냥 정신병원에 데려가더래요. 아주 어렸을 때야 뭐 그런 표현들이 뭐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면 클수록 알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걸. 그런데도 엄마가 저런 식으로 대처를 하니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됐죠. 심지어 이 아빠란 사람이 이 애를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나 봐요. 네가 이런 일 겪은 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내 덕분에 태어났으니 내 소유물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럼 동생한테는 왜 그러냐 했더니 마치 막 비웃듯이 막 입을 쫙 찢더니 막 비릿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랬대요. 자기 동생한테도 아빠가 그랬다고. 정말 미쳤죠. 자기가 죽기 전에 몰랐는데 얘도 당하는 걸 보니 속이 뒤집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이렇게 실렸다고. 얘라도 지켜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온 거라고 하더래요. 그리고는 할머니를 막 붙잡고는 저 아빠 저 연기하는 거니까 착한 척 연기하는 거니까 저거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할머니 제발 좀 알아달라. 내 얘기를 제발 사실로 믿어달라. 막 그렇게 하소연을 했죠. 그리고 잠시 후에 경찰이 왔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순간에는 얘가 논리정연하게 경찰에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 구판에서 그 몸에 실린 귀신이 신고를 했다.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경찰이 와서 이 여학생이 그 앞뒤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저거 그 언니 맞다. 언니가 맞대요. 언니의 모습이 맞대요.
동생은 또래보다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저렇지가 않은데 그 언니 성격이 딱 저랬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들한테 한다는 말이 그 증거가 집에 있대요. 그 에어컨 뒤쪽에 그 필터 가는 곳 공간에 보면 자기 일기장이랑 녹음기가 있대요. 그렇게 판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와 가족들은 경찰을 따라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A씨 일행은 산을 내려왔죠. 그러고 며칠이 지났을까, 이를 연결해준 그 형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그때 있었던 일, 그거 다 사실이라고 하더래요. 그때 그 구판 잡았던 무당 있잖아요. 그 무당이 알려줬는데 진짜 그 증거들이 나왔대요. 그 여학생이 말한 그 공간에서 뭐 녹음기며 일기장이며 이런저런 물건들이 나왔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 여자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검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약물 반응이 나오더래요. 알고 보니까 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그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혹은 동생이 신고를 할까봐 그렇게 약물을 계속 먹였던 거예요. 계속 취해 있게. 그게 수면제인지 뭔지 모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약이었대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반전은 그 엄마라는 사람 있죠. 이미 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알게 됐는지, 혹은 뭐 처음부터 한패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녹음 파일 있죠. 그 녹음 파일에 생생하게 들어가 있더래요. 엄마 아빠가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충격적인데 그 약 있잖아요. 그것도 이 엄마란 사람이 구해온 약이었대요. 그날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 깊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할머니를 붙들고는 펑펑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래요. 난 비록 이렇게 떠났지만 우리 동생 할머니가 좀 지켜달라. 애가 그 꼴을 당하는 걸 도저히 못 보겠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떠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요. 정말 충격적인 제보였습니다. 저 전 볼 때 이러한 사연 진짜 많아요. 미쳤다. 아빠한테 당했어요. 오빠한테 당했어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를 엄마도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이것처럼. 근데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엄마가 나한테 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상담하거든요.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어릴 땐 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죠. 미친놈이네. 그때도 나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형사님, 그 방금 이야기에 나왔다시피 네. 이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지금 구판에 있는데 빙의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라 한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출동을 하나요? 출동하죠. 그래요? 예. 왜냐면 귀신이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가죠, 무조건. 이상하면 가요. 가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오, 신기하다. 제가 또 그 112 상황 실장도 했어요. 근데 이거 무조건 가요. 경찰관들 가서 확인하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허위 신고고 진짜라면 관련 기능에 넘기는 거죠. 이 전화로만 해가지고는 정확한 진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에 다른 큰 사건이 터져서 거기에 다 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면 갑니다. 청취를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떻게 뭐 귀신이 씌워서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 말하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신빙성이 있으면 수사를 하고 이거는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종결을 하는 거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잖아요. 네. 증거를 이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혜령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귀신이 저렇게 한이 맺혀서 죽었을 때 아무리 달래도 무당에게 실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제 동생한테 씌인 언니의 영혼인데 네. 동생도 같은 상황을 겪다 보니까 아마 그게 동기화가 돼서 동생이 더 못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언니의 그 혼을 동생이 더 갖고 있었던 거죠. 내 마음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내려놓고 이 무당한테 좀 실리게끔 이거를 좀 놔야지라는 생각을 의식을 해야지 무당도 그 혼을 이제 낚아챈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는 혼을 낚아챈다. 그래서 우리가 접신을 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동생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못 놓았던 게 아닐까. 언니를. 네. 다른 관점에도 보면 이 동생이 본인이 신고하고 싶은데 부모와의 또 관계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고 있다가 또 언니의 힘을 빌려서 신고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빙의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대로 빙의를 빙자해서 본인이 신고했을 수도 있다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게 경찰관은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써줘야 더 이게 증거를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형사님 입장에서는 예. 빙의가 안 되고 언니라는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대서 대신 입을 빌려서 말을 한 거다.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쁜 일을 한 아버지를 처벌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예. 방관한 어머니는 어머니도 같이 처벌해야죠. 약물도 예. 그렇게 했으니까요. 예. 답답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네. 몇 년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정말 대중들이 크게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때는 2019년 6월 30일 이은혜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당시 남편이었던 윤 씨 그리고 내연남이었던 조연수란 남자 그리고 또 그 또래의 친구들과 같이 가평에 있는 용소 계곡이라는 곳에 놀러 갑니다. 거기 이제 영상 찍힌 거 보면 굉장히 그 윤 씨 남편을 여러 친구들이 굉장히 조롱을 많이 해요. 수박을 머리로 이렇게 깨게 하고 서로 웃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한 저녁 8시 정도 됐을 때예요. 남성들은 약 4m 정도 되는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당시 이제 윤 씨는 수영을 못했고 운동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윤 씨는 굉장히 주저하니까 이은혜라는 이 여성이 야, 오빠가 안 할 거면 내가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그런 분위기에 못 이겨서 윤 씨가 계곡에서 뛰어내려요. 절벽에서. 4m 정도 절벽에서 뛰어내리는데 윤 씨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못 올라옵니다. 올라오지 못하고 바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같이 갔던 조윤수라는 사람은 성매매를 하는 그런 업소의 포주였어요. 1인 성매매라고 하는데 그런 포주였고 이은혜하고 같이 내연관계가 돼서 동거 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이 이은혜가 벌였던 이 많은 범죄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되죠. 당시 이제 이은혜가 윤 씨랑 결혼 관계를 지속하면서 사귀었던 남자가 총 6명이라고 합니다. 정상을 한참 벗어난 사람이죠. 당시 이제 가평 경찰서에서는 이 건을 가지고 아쉽게도 그냥 단순 익사 사건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건마다 말씀드리는 게 초동 수사라고 하는데 처음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처음 할 때 세심하게 보지 않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보고 사건을 처리하면 또 나중에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그때 조금만 세밀하게 했었으면 이 사실이, 이 진실이 금방 드러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이은혜는 이제 가평 경찰서에서 이 사건이 종결되자마자 이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당시 보험금이 한 8억 정도 됐어요. 이은혜가 이제 윤 씨와 결혼을 하고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보험을 내게 들었습니다. 네. 그때 매월 내야 되는 액수가 보험금이 한 7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못 내다가 못 내다가 해서 보험이 보통 한 2달 있으면 실효가 돼요. 못 내면 이때도 실효되기 4시간 전이었어요. 7월 1일 날 실효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는 SIU라는 부서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 유닛이라고 특별 조사팀.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이 보험 청구가 된 것인가 아니면 사기 보험이 아닌가를 보는 부서가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전직 경찰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근데 이은혜는 여기서 이 보험금을 못 받으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굴립니다. 이 내용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제보를 해요. 맞아요. 가장 이게 멍청한 행동이었죠. 저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팀하고 같이 뭐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사건 관련해서 뭐 인터뷰도 했는데 그 알 팀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보력이 좋고 맞아요. 분석력이 굉장히 좋아요. 웬만한 우리 형사들처럼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인의 잘못이 드러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한 윤 씨 가까이서 이제 이런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던 윤 씨의 가족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윤 씨의 누나분이 2019년 11월 경에 일산 서부경찰서에 보험 사기 건으로 이걸 제보를 해요. 사건이 이제 다시 불거지게 되는 거죠. 일산 서부서에서 이 재조사를 하게 되는 시점에 2020년 10월경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게 방영이 됩니다. 이은혜가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굉장히 자세히 내용이 공개가 돼요. 수사팀에서는 당시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정황 증거만 있었고 피의자들이 또 출석을 제때 잘해요. 그래서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고 불구속 송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검찰청에서는 이제 관할이 조정이 됩니다. 당시 이은혜가 살았던 곳이 인천입니다. 네. 그래서 인천지검으로 바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이제 인천지검에서는 이미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와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사를 세밀하게 잘 해요. 네. 잘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2021년 12월 13일 날 이제 첫 조사를 합니다.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한 첫 대면 조사를 하고 그 다음날 이 사람 둘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조사가 굉장히 많이 된 걸 느낀 거죠. 곧 이제 검거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둘은 도망을 가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추적을 다시 이제 했죠. 한 3개월 정도 특별한 성과는 없었고 그래서 그 22년 3월 30일에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합니다. 전환을 하고 또 이제 4월에는 검찰보다는 일단 경찰이 좀 검거를 잘 하니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제 다시 세우고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전담해요. 네. 그래서 4월 16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이 2명을 이제 검거를 하게 됩니다. 검거는 역시 경찰이 잘 하죠.
하죠. 피해자 윤 씨가 어떻게 이제 이은혜를 만났는가를 설명을 드리면, 피해자 윤 씨는 2016년에 이제 이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이은혜가 이제 피해자보다 11살이나 어려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뭐 상견례도 안 하고 결혼식도 없이 바로 이제 2017년 3월에 혼인신고만 합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피해자 윤 씨는 직장 때문에 수원에 근무를 했고 이은혜는 계속 인천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은혜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와 결혼한 게 돈을 뜯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같이 살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이은혜는 중학교 때부터 원조교제, 그리고 또 원조교제를 가장한 절도, 원조교제 한다고 속이고 지갑만 훔쳐가서 도망가는 그런 거를 해서 남자들을 보기를 돈벌이, 생계 유지 수단으로 이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은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TV 방송에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뭐 집을 고쳐주는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예전에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집을 고쳐주는 그런 신동엽 씨가 진행했던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 집이 나왔어요. 이은혜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장애인.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잘 자라는 초등학생으로 보였는데 이 초등학생이 20년 지나서 그렇게 악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은혜가 아까 설명했듯이 보험을 이제 4개나 가입하고 보험 액수가 8억이나 됐어요. 근데 2019년에 6월 30일 날 사망하기 전에도 2019년 2월, 5월에 이제 윤 씨를 죽이기 위한 시도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2월에는 강원도 양양에서 복이라고 이제 복에 독을 이제 먹인 거죠. 복에 있는 독을 먹였는데 치사량에 미치지 못해서 죽지는 않았고 5월에는 용인에 있는 낚시터에 가서 이렇게 장난을 가장해서 이제 밀었어요. 네. 윤 씨가 헤엄을 못 치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같이 갔던 지인이 이제 잠에서 깨요. 깨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구합니다. 이미 이제 자살을 가장한 그러니까 시도가 2번이 있었죠. 그 윤 씨는 원래 대기업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연봉도 6천만 원이 넘었는데 이은혜를 만난 후로 이은혜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계속 갈취를 해요. 완전 돈을 다 뺏는 거죠. 그래서 그 많던 재산을 다 뺏기고 수천만 원 빚까지 짓고 개인 파산까지 합니다. 총 이은혜가 윤 씨한테 뺏었던 돈이 전세금 포함해서 약 7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은혜한테 돈을 뺏긴 윤 씨는 친구한테 이런 문자까지 보냅니다. 내가 라면하고 물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3천 원만 보내달라 하는데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10만 원을 보내줘요. 우리 같으면 10만 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피해자는 3천 원만 쓰고 9만 7천 원을 다시 보내줘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왜 이 윤 씨는 그렇게 이은혜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윤 씨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상대방의 감정에 굉장히 동감을 잘해요. 동감을 잘하고 그리고 이제 거절을 못하고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잘 당한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이 피해자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이었고 이은혜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40점 만점인데 25점만 넘으면 이제 저희가 사이코패스로 봅니다. 이은혜는 31점이나 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도 6명의 남자하고 만나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진짜 양심이 없는 이 사이코패스가 너무나도 착한 사람을 만나서 돈을 뺏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결국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은혜는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공범조연수는 30년을 받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부작위 아시세요? 못 들어보셨죠? 네. 부작위. 들어봤습니다. 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법률 용어인데 우리가 자기라고 하면 뭔가 하는 걸 자기라고 해요. 자기적이다. 예, 자기적이다. 그러니까 작자가 우리가 작품할 때의 만들자. 만들 작이고 부작위는 뭔가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살인범이 칼로 누군가를 찌르면 그게 자기에 의한 살인.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이 자기에 의한 살인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말은 빼요. 그냥 살인이라고 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때. 근데 이제 전제가 있어요. 어떤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내가 부모예요. 그럼 내가 어린아이를 구해야 돼요. 왜냐면 법적으로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셔요. 물에 빠졌어요. 내가 손만 내면 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안 했어요. 그러면 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이제 또 존속살인이 되는 거죠. 부모니까. 그래서 이은혜는 이렇게 처벌을 받았고 법적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나 자기에 의한 살인이 똑같습니다. 처벌은. 이은혜가 빠뜨린 게 아니지만 남편을 스스로 뛰어내리게 해서 위험에 처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구조를 안 한 행위 같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악용될 수 있고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이해를 못해서 직접 죽이지 않았는데 왜 처벌을 똑같이 받는가라는 의문점을 갖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특정한 관계가 있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혜령님을 모시고 질문 드릴 사항들은 바로 혼자 사는 자취방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금기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흥미롭네요. 네. 자, 혼자 사는 자취방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는가요? 덜어 있죠. 더러.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인센스도 많이 키잖아요. 네. 방향제는 아니지만 이제 좋은 냄새를 나기 위해서 인센스를 킨다든지 아니면 명상을 하신다고 인센스를 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를 키신다거나. 근데 그것도 향의 개념이거든요.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향료. 그쵸. 향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향을 피웠을 때 귀신들이 와요. 왜 오냐? 이유가 있어요. 귀신들은 직접적으로 막 먹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흠양을 한단 말이에요. 조상님들도 그렇고 귀신들도 그렇고 흠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 이제 배 윗부분을 이렇게 딴다든지 사과를 따는 거는 이유는 냄새를 맡고 오시라고 그 흠양을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향 냄새가 나고 그러면은 잔치집인 줄 알고 와요. 아 여기 잔치를 벌렸구나. 뭐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어요. 초청장이네요. 그러면. 그럼요. 그래서 향 키지 말라고 하고 초를 키지 말라고 해요. 대신에 초 킬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 녹이는 초 전등으로 세가지고 녹이는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불을 밝힌다든지 향을 이제 불 켠다든지 그런 거는 전등을 녹이는 거 왜 괜찮아요? 그건 불 킨 게 아니니까. 그래.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직접적으로 불을 켜가지고 향초에도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네. 불을 켜고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혼잣말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것도 거울을 보시면서 혼잣말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원을 그 정도면? 가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막 대화를 하면서 그러신 분들이 덜어 계세요. 네네. 근데 그런 것 또한 저 예전에 얘기했듯이 거울은 어떤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저 어떡하죠? 많이 하세요? 제가 그 괴담을보다 촬영 오기 전에 욕실에서 그 거울 보면서 막 아웃풋하는 게 그렇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안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근데 이게 그러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공포가 사실은 무서워. 정말 무서움증을 너무 잘 느끼고 하시는 분들이 근데 또 재밌어 해. 왜요? 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스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게 네. 재밌는데 너무 무서워. 보면은 무서운데 또 재밌어. 무서움증을 잘 느끼시는 분들.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분들은 이미 의식적으로 나는 그런 게 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거울 보면서 혼잣말을 하시는 분들 중 그러하신 분이라면 네. 좀 주의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거울이 없는 상태에서 혼잣말을 하는 건 괜찮나요?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약간 정신이 좀 없어 보이죠? 거울 없이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도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정말 이렇게 실체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혼잣말을 하면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의식 안에서도 존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허주라고 하죠. 허주라는 거는 이름이 없는 거를 허주라고 하거든요. 내 기운에서도 만들 수 그쵸, 있는 그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주를 조금 허주 때문이더라도 혼잣말은 좀 지양하는 편이 좋습니다. 호주를 불러오나요? 올 수 있죠.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생명처럼요? 네. 자, 참고로 생명이라는 것은 인형이나 어떤 생명체가 없는 존재에 계속 이름을 부른다거나 의미 부여를 할 때 그게 실제로 영을 탈 수가 있다. 그런 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척키야, 척키. 맞습니다. 예. 에나벨. 일치월장 괴단계의 차돌. 네. 우리 형사님. 그럼 혼자 사는 분들이 자취방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이 따로 있나요? 진짜 많은데요. 근데 일단은 제일 좀 조심을 하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가져온지 출처를 모르는 중고 물품. 막 주스 물건. 근데 주순 물건, 볼동품. 사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온지 모르는 거거든요. 돌아가신 분의 물품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물품들을 놓고서는 정말 빙의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율 씨가 얘기한 게 뭐 할 때 쓰는 물건 같은 무구? 거, 무구 같은 거, 방울? 예, 그런 방울 그런 거 주우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산을 타가지고 그 금속 탐지기 뭐 해가지고 막 맞아요. 그런 동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울 캐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게 이제 보호의 뭐 부작 같은 개념으로 이제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방울들 중에 무당이 묻고 간 방울들이 많단 말이에요. 불리지 못하고. 무당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묻었겠죠? 네. 근데 그런 걸 또 캐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캐고 가시면은 거기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다 같이 이렇게 꺼내서 공인 해제가 된 거예요. 그걸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거는 좀 많이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뭐 사주에 뭐 쇠가 부족한가요? 뭘까요? 정말 궁금해요. 그럼 요즘에 중고 물품 거래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걸
건 어때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은 화장실을 묵히는 거. 즉신. 측신한테 묵히는 거. 한 3일 이상은 묵히는 게 좋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 안에 들이면은 뭐 된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중고 물품은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럼 화장실에 사용하는 물품은 되게 좋겠네요. 바로 묵힐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 형사님 화장실에서 주무신답니다. 번외 질문인데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시계나 멈춰버린 시계를 그대로 두면 안 좋다. 왜냐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왜 우리가 금가버린 거울이나 멈춰버린 시계나 어떠한 뭐 통로 같은 경우에는 차원 같은 거잖아요. 차원을 이동할 수 있는 뭐 우리가 1차원 세계도 있고 2차원 세계도 3차원도 있고 다차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차원을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멈춰버린 시계나 금가버린 거울 같은 경우, 유리 조각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한 영역들의 침범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오컬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주술적인 재료로 사용하세요. 뭐 흑마술 같은? 네, 이러한 거는 좀 빨리 치우시는 게 좋고 소금, 모래 이런 것도 주술적인 의미로 에너지를 좀 움직인다라고 해가지고 재료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저런 오래된 시계 멈춰버린 것들은 빨리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건전지를 갈아야 되지 않을까요? 고장난 거. 어디서 들었는데 조화나 꽃 말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생이 있던 거는 무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이 됐든 우리가 동물들도 죽으면은 안타까워가지고 뭐를 만들어가지고 반지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구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뭐 보관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드라이 뭐 한 꽃도 네네. 살아있던 거는 무조건 무로 돌아가는 게 이치에 맞다. 그래야지 그 혼들도 그 자리에 안 묶여 있는 거예요. 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드라이로 말려가지고 걸어놓는다 했을 때는 좀 음의 기운이 생성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말려졌으면 버리시는 게 맞다. 박제도 안 좋겠네요. 동물 박제도 안 박제. 좋죠. 그리고 음의 기운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검은색 커튼 있잖아요. 암막 커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검은색이라는 거 자체는 양의 기운을 차단하는 기운이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들어올 수 없는 통로가 아예 없으니까 네. 최대한 검은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반려견이나 반려묘, 유골 같은 걸 집에 놔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모시는 경우나 네. 조상들의 유골을 모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집 안에다가 두는 것보다는 조상님의 유골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땅에 묻어들여가지고 좀 분해가 되게끔 하신다든지 동물 같은 경우에는 좀 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다고 했을 때 그 혼들도 거기에 매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서 잠을 잘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을까요? 간혹 가다가 집 구조상 발밑에다가 거울을 놓는다든지 머리 밑에다가 거울을 놓는다든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좀 거울을 옆쪽으로 좀 배치를 하신다든지 하는 게 좋아요. 측면으로. 네, 내 발밑에나 머리를 통해 가지고 통로. 항상 거울은 통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옛날 어른들도 이런 말씀 하시는데 잘 때는 화장실 쪽으로 머리를 두지 말라고 해요. 맞아요. 들어봤어요. 수맥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가위에 눌릴 수도 있고 안 좋은 기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신 받기 전에는 항상 머리 쪽에다 화장실을 두고 자는 경우 정말 많이 가위를 눌렸어요. 힘들 정도로. 특별히 귀신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있어요. 저희가 이제 12간지로 시간을 표현하잖아요. 자시라고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 축시라고 하면 이제 조상의 문이 열리는 시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축시라고 하면 새벽 1시부터 3시예요. 네. 축시의 시간과 인시의 시간, 인시라고 하면은 3시부터 5시를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그 시간대가 굉장히 활발해요. 대신에 축시에는 정화되지 않은 영가들, 귀신들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고, 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화가 된 귀신이다. 그래서 조금 신급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야. 근데 낮에도 귀신들은 사실은 있거든요.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낮에는 그 영역 안에는 있어요. 우리가 그 영역의 문을 열어가지고 만나려고 하면 만나질 수는 있는데 귀신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대신에 축시, 인시에는 자의적으로 귀신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그땐 좀 자야겠네요. 축시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주무시는 게 제일 자는 게 가위 눌리면. 보통 잘 시간이죠. 근데 저희 경찰관들은 또 아, 야간 근무하시는 맞네. 분들이 많잖아요. 맞다. 근데 귀신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없어요.
사람은 양이잖아요. 양의 기운들이 막 움직이는 공간에는 없어요. 음하다, 음침하다 이런 곳에 많이 모여 있죠. 신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무당분들한테 이제 뭐 불쾌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지만 이런 말을 하면 본인한테 오히려 역풍을 맞는 그런 게 해가 있을까요? 된다. 있는데요. 뭐 사람들이야 와가지고 뭐 점을 봐가지고 점 진짜 못 봤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평가니까. 네,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말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안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무당이 점을 못 볼 수 있는 이유는 되게 많거든요. 무당이 수행을 못했거나 혹은 사람들이 테스트하러 왔을 때 너 점 한번 잘 보는지 한번 보러 올게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신령님들이 기운을 안 열어주시니까 점을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 평가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무당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무당이 모시고 있는 신명을 욕했을 때 야 너네 할머니 불러와봐. 야 너네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라며 지금 당장 모셔와봐 내려와봐 막 이런 식으로 깔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은 참지 않아요. 인간은 참을 수 있어요. 인간한테 어떤 말을 하든 그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하면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신을 거론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천벌받을 준비하시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신이잖아요. 무섭네요. 안 건드릴게요. 자, 물론 제 방송에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귀신을 한번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혹시 그 신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저 귀신 한번 보여주세요. 귀신 한번 보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특이한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 있죠. 되게 좀 있었어요. 귀신을 보고 싶어요. 귀신은 어떻게 생겼어요? 막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네. 근데 귀신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영안이 트여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혹은 내가 기문이 뭐 열려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사실 무당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호기심이 많아서 어차피 강령술을 하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네. 찾아보고 뭐 이런 거 방법이 있다는데 하실 거거든요. 네. 빙의 돼서 오실 거예요. 자, 저희 시선 너머 채널에서는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우리 박이율 대기사와 제가 강령술 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웰컴.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네. 협박하시는 거예요? 궁금하시는 분들 호기심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건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다 하게 되고 저도 어렸을 때 한 번씩 해봤고. 그 유명한 사자성어 중에 지팔직곤. 네. 그 신점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 사주 가지고 와서 네. 봐달라 딱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모르고 받았는데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그 생년월일을. 근데 뭔가 그 있잖아요. 의학 그 드라마 보면 뜨드드드드 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한테 사주를 들이내밀었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못했었고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엄마가 굉장히 미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뭐 하는 거지? 라는 그런 감정들이 너무 생기고 그래서 아들이 생명이 없다. 단명인 팔자인데 이거 무슨 사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신령님이 알려줘요. 그 화로 알려줘요. 날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와요. 그 사자의 기운들이 이렇게 먹구름처럼 이렇게 와요. 그 숫자만 봐도 읽어지거든요. 그 엄마는 그런 거죠. 아들이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건 아니었어요. 그 엄마가. 단지 그냥 너무 아들을 보냈다는 거에 믿기지도 않고 대체 얘가 무슨 사주를 가졌길래 이렇게 단명했냐. 맞아요. 그러한 거를 갖고 왔나 때문에 가지고 온 거였어요. 근데 그런 거를 미리 언지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언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령님은 그래도 거기에 대한 화는 분명히 나셨었고 그래도 나중에는 좀 달래주고 아들의 영가도 오더라고요. 왔어요. 오죠. 저는 접신을 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그렇게 조상님들이 실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우셨나요? 우시죠. 그렇게 조상을 실을 때는 모든 분들이 다 울고 가세요. 못했던 말들을 하고 가기 때문에. 자, 오늘도 아주 옵싹하게 잘 들으셨나요?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지금 변경된 아래쪽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제보는 아주 오싹하고 무시무시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